안녕하세요. 복연 인터뷰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강성호 작가입니다. 세상에서 이 정도 인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동네에서는 이 정도다. 자, 오늘 함께 할 분 오셨는데요. 같이 진행할 우리 예입니다. 네, 저는 옷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신 분 소개를 잠깐 할게요. 강성호 작가님이신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포항의 교회 오빠, 그리고 역사학도, 서울에서도 역사로 또 공부를 계속 하시다가 지금은 순천에서 역사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계시는 강성호 작가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강성호입니다. 자, 얘기를 풀기 전에 이 앞에 보시면 책이 일단 4권이 나와 있어요. 이분이 이걸 다 쓰신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30대 초반의 젊은이 같은데 성과가 대단합니다. 저는 한 권도 없는데 이분은 도대체 일단 첫 번째 2016년 저기 오른쪽부터 한국 기독교 흑역사, 벌써 6년 전이죠. 6년 전에 한국 기독교 흑역사가 나왔고 2018년 여긴 없는데 마을에 깃든 역사도시 순천이라는 책이 나왔고요. 2019년 저항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나왔고요. 2020년에는 여기 없는데 한국 현대사와 개신교라는 책 안에 2편의 논문을 올리셨어요. 네, 공저. 그러니까 공저로. 그 다음 2021년 여기 나와 있는 혁명을 꿈꾼 독서가들이라는 이 파란 책, 아주 인상적인 표지를 갖고 있는데 그 책을 내셨고, 그리고 쉬지 않고 2022년 올 가을 10월에 서점의 시대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이렇게 많이 낸 비결부터 먼저 물어봅시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내시는 거예요, 진짜? 뭐 일단 잠을 줄이고. 잠을 줄여야 되는구나. 잠을 줄이고. 그 다음에 항상 머리에 내 한쪽 구석은 요 이제 책 주제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TV를 보다가도 내가 이제 관심 있는 주제에 관련된 어떤 게 나오면 반드시 그거 체크하고. 일상이 계속 요 문제 주제에 대해서 계속 이제 고민하고 천착하고 이제 눈길을 주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이제 그 해에 본인이 쭉 생각하던 흔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네. 16년의 생각, 뭐 이렇게 18, 네. 이렇게. 강성호 작가 이야기 좀 궁금한데 이분이 포항 교회 오빠였어요. 근데 순천 살아요. 이건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한국에 몇 명이 그렇게 할까 모르겠는데 오래전부터 이제 이미 8년, 6, 7년 전에 순천에서 그냥과 보통이라는 서점을 운영하셨어요. 네. 왜 이렇게 포항에서 서울을 찍고 순천으로 갔는가? 가장 많은 질문을 갖고 계시겠지만 순천 사리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지금 전남 순천에 살고 있고요. 한 3년 동안 그냥과 보통이라는 독립서점 운영했다가 이제 너무 돈이 안 돼서 정리를 하고 간단하다. 네. 뭐 사연이 뭐 깊지도 않네. 정리를 하고 지금은 그 순천 시사편찬위원회라는 그 시산하 기구에서 지금 지역사 이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순천시사. 네. 순천시사 편찬위원회에서 네네네. 연구원으로. 네네. 은퇴하고 살기에는 정말 좋은데 아무래도 이게 일자리가 많이 없다 보니까 약간 청년들이 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는 좀 어려운 구조? 그래서 지자체나 뭐 이런저런 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긴 한데 한계가 많더라고요. 그래. 자, 두 번째 질문은요. 이제 우리 아내분하고 그냥 같이 두 분 다 포항, 부산 이런 분들인데 네. 여기 순천을 택하셔서 살면서 연구도 하시면서 또 책도 내시고 그다음에 아이도 몇 살짜리 아이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사셔요? 그 살이는 어때요? 그 살이를 한번 좀 묘사 좀 해주시죠. 어떻습니까? 사실 원래 친구도 없을 뿐더러 친구도 없고 이제 태양살이니까 더 친구가 더 없고 저는 또 그 아이라 더 없는 그 편인데 아이라서 네네. 그래서 저는 되게 하루가 되게 단순합니다. 뭐 출근해서 퇴근해서 근데 이제 저희가 평일 저녁에 돌아가면서 자기 작업을 하거든요. 오늘 내가 작업을 한다. 그러면 사무실 남아서 책 같은 거 좀 더 쓰고 집에 뭐 돌아가서 이제 애기랑도 좀 같이 놀다가 뭐 자고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근처에 구례라고 저희 바로 옆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공동육아 비슷하게 또래 애들 같이 좀 뭐 매주 가는 건 아닌데 이제 시간 날 때마다 가서 또래 아이들이랑 좀 같이 놀고 주말은 그렇게 되게 왜냐면 또 저는 모임도 없고 모임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연구자 할만하네. 네. 제가 왜 글을 못 썼는지 알겠네요.
그 안 하는 걸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 마음 그 정신도 없고. 순천에 살면서 가장 좋은 거는 아버지가 음악을 하셔가지고 이사를 진짜 자주 다녔는데 이제 서로 이제 아는 사이가 10년 다 된 사이도 있는 거야. 근데 저는 그런 경험 처음이거든요. 10년 이상 알아가는 사이가 있다는 게. 저는 그전에는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동네 이웃들이나 이제 서로 인사하고 아는 체 하고 안부를 묻고 그게 사실은 저한테는 30대 후반에서 처음 경험하는 부분들이어서 그게 좀 오히려 저는 좀 저 마음을 좀 이게 풍성하게 해준다고 해야 되나? 그렇지. 그럼 되게 딱 단순하게 보면 좀 정적인데 근데 그 정적 안에 어떤 그 풍성함이 좀 친근함, 네, 친근함, 안전함 이런 게 있는 거죠. 있는 서울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이 좀 좋은 것 같아요. 만족하시네. 네, 일자리 없는 거 빼고. 아니 근데 우리 복연하고 인연을 소개를 안 했는데 사실은 복연에서 우리 복판 많이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강성호 작가는 몇 번 출연 그 인터뷰도 하고 이분 책도 소개한 적이 있어요. 혁명을 꿈꾼 독서가들 갖고 복판한 적이 있고 또 초기에 2017년의 기록을 보니까 한국 기독교 흑역사 가지고 기념 특강도 하고 그걸 또 강연으로 특강으로 해서 복팟에 올린 적도 있어요. 네. 아주 오래된 계속 이분이 학생에서 연구자로 전환되는 과정을 함께 지켜봤던 사람으로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지금은 배울 것이 많은 또 다른 선배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 분입니다. 저도 복팟의 청취자로서 이 혁명을 꿈꾸는 독서가들을 이 출간됐을 때 이미 사실 서점의 시대를 쓰고 계셨다고 복팟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럼 올해 가을에 이제 서점의 시대가 나왔는데 지금 혹시 쓰고 계신 책이 있는지 앞으로의 약간 출간 계획이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올 4월 달에 원고를 준 게 있는데 그 순천을 장소 한 20몇 군데 선정을 해서 순천의 인문지리를 이렇게 소개하는 책, 그 대한민국 도슨트 시리즈라고 나온 게 있는데 대한민국 도슨트 시리즈. 네네네. 이제 원고를 줬는데 그 시리즈 판매량이 안 좋은지 별로 아직 연락이 그러니까 어쨌든 만약에 나오게 되면 순천을 좀 장소별로 이렇게 소개하는 책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순천은 못 떠나시겠는데요? 상 받아야 돼. 순천 시장에 주목해야 되는데 그지? 알아주나 모르겠다. 그 얘기 좀 물어볼게요. 이제 작가의 연구 세계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일단 제가 이거 읽어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저는 학생 때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글은 60이 넘어서 쓰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게 막혀가지고 제가 안 쓰고 있잖아요. 곧 오시잖아요. 곧 오네 이제. 초조해지고 있어요. 근데 30대 신진 작가가 박사도 아닌데 혹은 글쎄 그냥 그런 선입견들 60이 돼서 사회의 권위자가 된 다음에 글을 쫙 일필이지를 해야 되는데 그냥 젊은 연구자가 꽝꽝 던지는 거야. 그것도 한 주제를 잡지 않고 한국 기독교에다가 흑역사에. 이건 굉장히 도발적인 제목이거든요. 진짜. 이 겁없는 이 태도 너무 도전적이고 읽으면서 도대체 얼마나 맞으려고 이걸 썼을까 그러고 이제 봤는데 조금 놀란 거는 자료가 많아요. 근거가 있으니까 아마 후에도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함부로 주변에 그 기존의 연구자들이 말 못했던 이유가 사료가 뒤에 붙어있기 때문에 말을 쉽게 못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제가 볼 때 전반적으로 그 특징과 장점들은 뭐냐면 근거가 있는 과감한 해석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 해석이고 자기 주장을 쭉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돋보였고 부러웠어요. 특히 역사학도들은 그쪽 세계에 또 엄숙주의가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적어도 30년 이전 얘기를 해야 되고 자료 없으면 한마디도 말아야 되고 해석도 하지 말아야 되고 오직 자료가 말하게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뭔가 무슨 신학도 같은 느낌들을 주는 풍토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역사 전공자들한테 들었거든요. 그런 절제하는 느낌이 많았는데 우리 강 작가의 글을 보면 과감하고 근거도 있고 도전적이기도 하고 그래요. 이런 이 용기? 이 과감성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이게 이제 칭찬을 많이 해주시긴 했는데 저는 한 번도 이걸 용기를 내야 한다 이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은 없는 거. 더 무서운 자야 이 자가. 이런 자가. 제가 용기를 내지 않았는데 용기를 보여주고 있어. 제일 무섭지. 그러니까 저는 그거냐. 일단 제가 본 자료 있는 내용을 그냥 내가 얘기한다. 그거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특히 흑역사 쓸 때는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뭐가 기울어져? 그러니까 교회 역사에 대한 어떤 기억이 되게 뭐랄까 되게 기계적으로 나누면 되게 보수적으로 선교사 위주로 뭐지 이런 어떤 교회의 지나간 과거에 대한 서사가 제가 볼 때 너무 편파적이다
네, 균형을 잃었다? 네네네. 그래서 반대해서. 네네. 그래서 균형을 맞춰줘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강해요. 그래서 본인 표현에서 이제 대한기업으로서의 역사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정통기업이 있는데 이게 균형을 잃은 것 같다. 그래서 나는 흑역사를 쓸 때 대한기업으로서의 역사를 서술하고 싶다고 쓴 것 같았어요. 네네 맞습니다. 대한기업. 네. 근데 그런 용어가 원래 학술적으로 있어요? 그 기억의 정치라고 해서 이제 이런 제노사이드, 국가 폭력 문제 둘러싸고 연구할 때 카운터 메모리라고 해서 카운터 메모리. 예를 들면 이제 제주 4.3을 예전에는 반공주의 논리에 따라서 폭동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90대 초반에 이제 막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면서 지금은 뭐 사건, 항쟁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그래서 기존의 그런 어떤 국가 위주의 그런 평가들을 이제 전복시킨다고 해서 카운트. 그래서 카운트 메모리라는 개념이 기억의 정치라고 하고 뭐 역사, 사회학, 정치학 분야에 걸쳐가지고 이런 그러니까 한국 현대사 연구 분야에서 그런 게 좀 보면 언뜻 보면 무슨 마치 진보적인 젊은 역사학자의 글처럼 보이지만 뭐 아까도 얘기 나눠보고 또 전체적인 그 흐름을 쭉 보면 꼭 진보이고 싶어서 뭘 쓰고 있는 게 아니라 빈자리, 네. 균형을 잃은 부분, 네. 뭔가 거세되거나 모른 척하는 부분들을 보고 싶어하는 열망이 느껴져요. 사실 이 흑역사만 놓고 봐도 보면 이게 일면 보수교회만 비판하는 것 같지만 내용에 잘 보면 이게 진보교도도 제가 엄청 까거든요. 그 기독교 장로의 역사에 대해서. 그래서 그 제가 한국교회가 과거사 청산이 어려운 게 진보교회는 아까 신사참배 문제에 대해서 좀 자유롭지 못하고 보수교회는 약간 군사독재와의 그런 유착이 있고 그래서 어느 진영을 가든지 그게 다 얽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독 한국교회가 좀 과거사 청산이 좀 어려운 부분이지 않나. 서로 얽혀가지고. 네네네. 그걸 좀 깨우고 싶어서.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 흑역사는 한국 보수 기독교 흑역사가 아니라 한국의 모든 기독교에 관한 어두운 역사에 대하여 얘기하려고 했다. 그래서 저 아까 보수적인 분들은 읽지도 않고 그렇지 아예 안 봐버리지. 이렇게 반발을 가지시는데 사실 잘 보면 진보교회 깔 수 있는 내용도 충분히 많습니다. 그 강성호 작가를 무슨 옛날 386이 생각하는 어떤 진보의 막내로 봤다가는 큰 오산입니다. 본인의 세계가 뚜렷하게 있는 다른 얘기죠. 그리고 또 사실 작가님의 책을 보면 되게 재미난 부분이 특히 독서의 문화사 두 권에서 여성의 이야기를 많이 다루셨어요. 그래서 이런 노력에 약간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으신 건지. 어쨌든 저는 뭐 특별한 계기는 없지만 오히려 저는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런 페미니즘 논의에 대해서 좀 부담 없이 반발 없이 좀 수용했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관점을 어떻게든 좀 책 쓸 때 좀 녹여내고 싶었던 게 컸습니다. 아니 그 페미니즘 얘기도 사연이 있는 것 같아서 아니 도대체 그게 자연인으로서 그게 되겠어요? 쉽지가 않은 건데 자연인 남자로서 한국 사회에서 크면 그렇게 됩니까 페미니즘이? 뭔가 이거 무슨 큰 상처를 입었다든지 뭐 혼이 났다든지 뭐 일단 또래 남성 집단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부분도 좀 컸었고 제가 항상 그 술 좋아하시는 아버님을 보면서 왜 저러실까 이런 걸 좀 많이 어렸을 때 보면서 그런 생각 계속 쭉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뭐 어떤 반발심부터 시작해서 난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이제 그런 게 나중에 이제 대학생 때 현대사 공부하면서 이런 어떤 여성 착취에 대한 문제랑 결합이 되면서 아 이게 내가 남성이지만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런 어떤 맥락에서 또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맨박스라고 해서 이게 남성다움을 강요하는 사실 이 페미니즘 논의를 할 때 남성들한테도 해방의 논리인 게 남성들도 이 남성다움에 대해서 강요를 많이 받는데 제가 그 부분에 항상 억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페미니즘을 받아들일 때 사실 그게 저를 위한 논리. 그렇지. 남자는 울면 안 돼. 남자는 강해야 돼. 그렇죠. 그런 게 저는 항상 거래가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페미니즘 논의를 받아들이면서 아 이게 정말 나를 위한 얘기구나라고 이제 여성의 편을 드는 게 굳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 논리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사실 페미니즘의 핵심이 그런 거죠. 둘 모두에게 해방을 선사하는 건데.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관심이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아까도 말했지만 그 꾸준함 책을 계속 꾸준히 내고 계신데 이 생업이랑 연구를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는지 좀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로 넘어가서 어떤 비법이 있으신 건지. 비법이라 할 건 없고 그냥 잠을 줄이면. 아까도 말했던 잠을 줄여라. 몇 시간에서 몇 시간으로 줄이는 거예요? 그게? 이미 조금 자고 계시는데 저희가 옷장님께서 늘 졸린데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평일 기준을 치면 퇴근하고 애랑 놀고 재우고 그러니까 이제 재우는 것도 이제 돌아가면서 하긴 하는데 오늘은 아내가 재운다. 그러면 좀 일찍 시작을 하긴 하는데 오늘 제가 재운다 하면 한 11시 12시부터 작업을 시작을 해서 한 3, 4시까지 하나? 그리고 다음날 출근하고
그럼 한 네. 4시간? 네, 4시간 정도 자고 있어요. 재밌어요? 근데 이게 스스로 억압이 돼. 그러니까 이거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놀면 뭔가 내가 오늘 안 놀고 작업을 했으면 한 페이지로 쓸 텐데 이런 강박이 좀 물론 그런 강박 덕분에 계속 꾸준하게 책을 쓰긴 했는데 근데 이게 좀 피폐해진 부분도 좀 있고 자연스럽게 된 건 아니다, 그죠? 네. 아니 자료는 어떻게 찾으시며 젖을 무슨 딱 미리 계획을 딱 세워요? 오늘 날 2페이지 끝낸다, 3페이지 끝난다, 뭐 그런 게 딱딱 있어요? 계획표가? 일단은 하루에 A4 한 장씩은 일단 쓰는 게 그게 이제 보통 이제 우리 네. 불문율인데 그게 네. 돼요 그게? 근데 이제 그거 어려워 그거 매일 그러는 거. 완벽하게 쓰는 거는 보다는 일단은 양을 채워놓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 자료에 본 내용들을 일단 한 페이지라도 정리를 하는 거죠. 나중에 그거를 이제 다시 재구성을 해서 그걸로 3시간씩 보낸다는 거야? 밤에? 네. 왜냐면 그 신문 옛날 사설 같은 거 보면 옛날 한글이니까 읽기도 어려울 뿐더러 기존 연구자가 한계가 뭐냐면 그걸 그래도 직접 인용을 하는 거야. 옛날 식은. 그래서 독자들은 그냥 모르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옛날 글을 가져올 때도 저의 언어를 바꿔서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어떤 맥락과 논리의 이야기인지를 제 언어로 이렇게 바꾸는 작업을 그러니까 자료 정리를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신문 기사 하나 정리하는데도 뭐 3-4시간 걸릴 때도 있고 글 쓰는 건 나중에 마감 앞두고 그냥 막 쓴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자료 정리는 꾸준하게 좀 해보려고. 자료 정리와 집필의 비율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보통의 상상으로는 뭐 5대5? 몇 대면? 자료 대 집필? 수집이 한 7? 7. 네. 쓰기가 3. 네. 훨씬 오래 걸리고 많이 걸리는 게 자료구나. 네, 왜냐면 지금 쓴 주제들이 그렇게 자료가 풍성한 게 아니어가지고 찾는 게 너무 일이었어요. 지금 막판 최근 2-3년 사이에는 이제 혁명을 꿈꾼 독서가들과 서점의 시대예요. 네. 결국은 책과 사람 얘기인데 이쪽 분야 관심을 갖고 하셨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책과 독서 문화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아직 답은 없는데 저도 보면서 궁금한 거는 지역의 중형 서점은 문을 닫으면서 중형은 닫고 동시에 독립 서점이 하나둘 문을 여는 독립은 열고 네. 이런 현상을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답이라기보다는 제 스스로에게 지금 던진 질문 그런 게 좀 많이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다면 지역의 중형 서점을 살려면 독립 서점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요소들을 채용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럼 앞으로 서점이 나아갈 길을 생각할 때 중형 서점은 이제 아니고 독립 서점으로만 가야 되는 건가? 정답을 내리기보다 계속 저도 질문을 저한테 뭐 인간이 있는 이상 뭐 독서계에도 생태계가 있겠죠, 그죠? 네네. 큰 것도 있어야 되고 중간 것도 있어야 되고 작은 것도 있어야 되고. 사실 책을 사는 행위는 이제 온라인 서점에서 대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중형 서점도 죽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작은 독립 이제 서점들은 경험을 판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게 그 각각 책방에 향도 있고 굿즈도 다 되게 굉장히 다르고 책방에 향이 또 있어요. 책방 주인의 큐레이션이 다 다른 그렇죠. 거예요. 큐레이션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 경험을 맛보러 책방에 간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젊은이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간 젊은이들의 좀 마음을 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최근에 읽은 마케팅 서적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책의 이제 실적, 그 판매 실적은 그 책을 판매한 건수 숫자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을 통해 어떤 네트워크가 생겼는지를 좀 봐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책에서 봤는데요. 뭔가 작가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마지막으로 이 책을 출간을 하시면서 좀 새롭게 생겨난 혹시 커뮤니티가 있는지 혹은 이 책의 출간 이후에 새롭게 만나게 된 삶에서의 어떤 인연?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아직 아쉽게도 지역에는 이제 없는데 파생되는 어떤 모임도 아직 없다. 네, 지역에서는 저는 그냥 그저 청년. 청년이야 지금. 네, 그냥 그저 청년이기 때문에 그 내년에 서울역사박물관에서 특별전을 준비를 하는데 누가? 서울역사박물관. 박물관 자체가 네네네. 본인이 거기서 간다. 그 특별전 주제가 종로서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네네네. 그 자원만 나오면 중장년은 거기로 간다니까 무조건 그 이름만 나오면 그냥. 그래서 지금 내일 모레인데 토요일 날에 부산의 출판 문화사 연구하는 몇 분이랑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영역을 받아가지고 그 종로서적 연구하는 주로 국문학자 분들이랑 조인을 해서 세미나 워크숍을 하는데 이제 거기 한 분이 이제 제 책 내는 걸 이제 알게 되면서 같이 좀 이야기를 하자고 해가지고 내일 모레 부산 가서 좀 같이 좀 출판 문화사에 대해서 좀. 근데 걱정은 근데
쟁쟁한 분들을 앞두고 뭐 제가 할 얘기가 도대체 뭐 있는지는 계속 고민인데. 근데 원래 하던 대로 하면은 그 잽이 사람 무너뜨릴 거예요. 툭툭 치면 그냥 단어 넘어가는 거야. 왜냐면 저는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책에서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다들 저보다 연배는 다 있는데 어쨌든 같이 가심사를 공유할 수 있는 연구자 분들이랑 이제 아직 만나 뵙지 못했지만 이제 곧 그런 인연이 컨택이 이제 될 예정이라 그런 게 책 내고 나서 가장 중요한 네트워크인 것 같습니다. 강성호 작가님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뭐 이미 큰 일을 내고 있지만 더 큰 일을 낼 것 같은데요. 한국 기독교 역사 저항하는 그리스도인 혁명을 꿈꾼 독서가들 그리고 서점의 시대까지의 작가 강성호 작가였습니다. 박수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집 밖에 나와서 그 일단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사실 제가 거주하는 장소에는 뭐 저희 관심사를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별로 없어서 약간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오늘 원 없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가서 그 부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